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입니다.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은 그 48가지 감정 중에 책의 순서대로 보자면 끝에서 두 번째 감정이에요. 수치심입니다. 네, 47번째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소설은 더블린 사람들이에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입니다. 이 더블린 사람들을 감정 수업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네. 이 수치심이라는 챕터에 붙어있는 부제목이 있어요. 마비된 삶을 깨우는 마지막 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어느 사이엔가 서울역은 노숙자들의 든든한 안식처가 된 지 오래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비를 막아주니 어쩌면 그들에게 서울역은 마지막 남은 은신처라고 할 만하다. 이 노숙자들은 서울역을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간혹 노숙자는 강시 혹은 좀비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영혼과 감정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숙자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마비된 존재다. 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자존심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긴 자존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노숙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비 상태가 편리한 법이다. 네, 미셸은 도심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딱 이 패러그래프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노숙자들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도 보는 제가 더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더 감정의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날은 이렇게 추운데 어휴 저걸 어떡하나. 이 추위에 밤새 저기서 잔 거야. 아이고 저렇게 자고도 저 추운 데서 저렇게 자고도 저 새벽에 저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려지나 막 볼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다르니까 저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면서 아이고 그렇지만 공통 분모는 항상 그거예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참 어떻게 해야 노숙자를 하나의 인격자로서 깨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순간에 노숙자가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인간의 정신적 마비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총체적인 마비 현상을 다루고 있다.
피상적으로는 더블린 시민들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모든 주민들을 마비시키는 이 더블린이라는 도시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단편은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망자 The Dead 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 더블린에 제임스 조이스의 고향이 더블린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그 더블린의 마비 증세를 탈출구도 없이 그려낸 것이 미안했던지 정말 암울하거든요. 정말 그 더블린 사람들의 묘사된 그 더블린 정말 암울해요. 그랬던 것이 미안했던지 작가는 마지막 단편에서 마비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자에서 조이스는 마비, 즉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감정에 주목한다. 네, 더 읽어나가기 전에 여기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마비, 즉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 앞서 이제 강 박사님은 그런 예를 노숙자에게서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득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 입을 통해 이 문장이 발화되는 순간에 문득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모습과는 다들 닮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스치네요. 우리 모습의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감정을 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상실하고 어떤 그런 감각도 상실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면들 우리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더 말할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또 어떻게 보내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좀 마비된 상태로 어떤 이 사회와 생계 어떤 이런 관계 체제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것이 저를 세뇌시키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좀 마비된 상태로 제 정신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마비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드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다시 강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죠. 망자에서 조이스는 마비, 즉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감정에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를 읽어보면 수치심이 어떻게 마비로부터 깨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치욕이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행위에 수반되는 슬픔이다. 그래요. 치욕은 슬픔이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치욕이죠. 예. 반면 수치심이란 그런 치욕에 대한 공포나 소심함이고
공포나 소심함이고 추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간을 억제하는 것이다. 치욕은 이미 그런 행위가 벌어진 상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고, 그와 달리 수치심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내가 치욕스러워할 만한 일이 생길까봐, 일어나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공포나 소심함의 상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치욕을 당할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수치심이란 치욕에 대한 공포나 소심함이고 추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간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치욕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 어떤 이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자신이 부끄러운, 그래서 슬픈 그런 감정. 예를 들어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할 때, 혹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치욕에 몸을 떨게 된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치욕은 슬픈 감정인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가 이런 슬픈 감정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치욕을 가급적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피하려고 하죠. 인간이란 기쁨은 가급적 유지하려 하고, 슬픔은 멀리 하려는, 그러고 싶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수치심은 앞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 혹은 소심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스피노자가 치욕과 수치심을 구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치욕은 슬픈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그런 슬픈 감정이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치욕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치욕을 느끼는 상태와 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는 정반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시간차를 두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분 전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치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짓을 애초에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행동 또한 강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피는 거죠. 이 나의 행위가 남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또 나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되묻는 것,
그런 상태, 그런 감정이 수치심인 거죠. 근데 우리 흔히 수치심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한, 마치 이미 어떨 때는 치욕이랑 동일한 의미로도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원래의 의미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은 두 개는 동시에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감정인 거죠. 수치심이 없었으니까 없을 경우에 치욕을 맛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나의 정신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나의 정신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수치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망자를 읽을 준비를 갖춘 셈이다. 다음은 주인공 게이브리얼이 아내 그레타로부터 젊은 시절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다. 제가 소설 망자 속으로 들어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빈정대는 말은 먹히지도 않는데 이 인물, 가스공장에 다녔다는 소년이 망자의 세계에서 아내의 마음에 떠올랐다는 게 게이브리얼은 창피스러웠다. 게이브리얼이 아내와 둘이서만 함께 보낸 내밀한 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흠뻑 젖어 있고 애틋함과 기쁨과 욕망으로 부풀어 있는 그런 동안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사람됨에 대한 부끄러운 자의식이 엄습해왔다. 자신이 이모들에게 똘마니 노릇이나 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속물들에게 일장의 연설이나 늘어놓고 자기의 얼토당토하는 욕정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안절부절 못하는 소인이면서 호의나 베풀려고 드는 감상주의자로, 그리고 거울 속에 흘끗 비친 그 처량하고 한심한 작자로 스스로의 눈에 비춰졌다.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이마를 아내가 볼까봐 게이브리얼은 본능적으로 빛을 더욱 등졌다. 그레타의 첫사랑은 마이클 퓨리라는 소년이었다. 소년은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그녀를 기다리다 폐렴으로 허무하게 죽는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닌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어느 여자가 이런 순수한 사랑의 기억을 선사한 그 남자를 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레타도 여전히 그 소년을 그리워한다. 아니, 정확히 말해 남편 게이브리얼이 순수한 사랑을 점점 잃어갈수록 그레타는 퓨리라는 그 소년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절절한 그리움이 마침내 겉으로 드러난 순간 게이브리얼은 억누를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질투심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게이브리얼이 아내의 그리움을 통해 순수한 마이클과는 달리 자신은 너무나 속물이 되어버린 그 자신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하다. 게이브리얼은 아내의 그리움이 결국 자신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때 가장 순수하게 아내를 사랑했던 자신은 어느 사이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블린 관습에 찌든 이 더블린이라는 고장의 이 도시 관습에 찌든 누추한 속물이 들어선 것이다. 그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쨌든 지금 수치심을 통해 게이브리얼은 지금까지 자신을 옥죄고 있던
그 차디찬 마비에서 서서히 풀리고 있다. 수치심이란 관문을 통과했을 때 게이브리얼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이스는 마비에서 풀린 게이브리얼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며 소설을 마무리한다. 자, 제가 다시 망자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연인의 눈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이브리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몸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나 이런 감정이야말로 바로 사랑이려니 싶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더욱 가득 고였고 어두운 한쪽에서 빗물 드는 나무 밑에 선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상상이 들었다. 게이브리얼의 절절한 눈물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된다. 그건 게이브리얼이 그녀를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집안일을 돌보고 필요하면 자신의 욕정을 해소할 수 있는 아내로만 보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게이브리얼은 아내가 아니라 그녀 그레타를 발견한 것이다. 그에게 아내는 그의 뜻대로 되는 존재이지만 그레타라는 여인은 자기만의 역사와 내면을 갖추고 있는 타자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레타의 내면은 그 그레타라는 조금은 낯선 그 여인의 내면은 자기처럼 더블린의 관습에 찌들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는 고귀한 것이었다. 게이브리얼 자신이 매너리즘을 상징한다면 그레타라는 여인은 순수성을 상징했던 것이다. 게이브리얼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게이브리얼은 자신을 속물군성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신으로서 그레타를, 자신의 아내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그녀를 놓친다면 자신은 결코 더블린이라는 이 더러운 도시의 마수로부터 영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게이브리얼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으니까. 네, 여기까지가 강 박사님의 글이고요. 제임스 조이스라는 이 멋진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이스는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 유럽을 방랑하며 살았지만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즈 등 방금 읽어드린 그 세 작품, 더블린 3부작이거든요. 이 더블린 3부작을 통해 영국의 이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문학사의 위대한 도시로 만들었다. 더블린은 수천 년 동안 유럽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고 대영 제국 제2의 도시이고 베네치아보다는 거의 3배나 큰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떤 예술가도 이를 세상에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럴만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더블린 사람들의 묘사된 이 3부작 다 통틀어서 얼마나 우울함이 넘치는 도시인지 말이죠. 어쨌든 조이스의 소설들에는 경제적 추락을 비관하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 대한 상심, 그의 생애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해요. 이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소설이요.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평생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가지
그곳에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에 대한 상심,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신앙심으로 참아내는 어머니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과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창가를 찾아 헤맬 때 느낀 해방감, 그리고 죄의식, 이러한 자전적인 고뇌가 이 작품들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죠. 특히 더블린 사람들은 정신적 마비로 인해 정체성을 잃은 인간들에 대한 섬세한 보고서다. 망자에서 주인공 게이브리얼은 대단치도 않은 파티에서 연설을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면 무식한 청중이 못 알아들을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회의적이고 이런 구절을 써도 좋다면 사상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세 세대가 아무리 교육의 할아버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 시대의 자산인 인간의 환대, 다정다감 등의 특질은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건지, 제임스 조이스가 했다는 건지, 게이브리얼이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이 더블린보다 서울이 덜 우울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비시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도시적인 특질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어떤 부분들이 마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 잃어버린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잠깐 한 10분 이렇게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녹음 마치고 나면 그래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게이브리얼은 스스로를 책임있는 시민이자 멋진 지식인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편협한 생각에 갇힌 우스꽝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는 마비된 인간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작가는 언뜻 거울 속에 비치는 게이브리얼의 모습을 통해 자각의 가능성을 조금 조심스럽게 소망한다. 흔들 거울이 있는 데를 지나치면서 자신의 몸이 모두 눈에 들어왔다. 딱 벌어지고 꽉 찬 셔츠 가슴팍과 거울에서 볼 때 항상 곤혹감을 안겨주던 얼굴 표정과 번들거리는 금태 안경까지. 너무 잘 묘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를 거울 속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지 이 챕터 수치심의 경우에는 조금은 짐작이 되기도 하네요.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다. 얼굴이 두꺼워 수치스러운 줄 모른다는 말이다. 최소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얼굴이라도 붉게 상기되는 것이 정상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나 낯짝이 두꺼운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더니 정말 있어요. 많아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혹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대수냐는 식으로 당당하기까지 하다.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가방을 던지거나 심지어 자신의 거대한 몸을 날리는 아주머니들, 새치기를 해놓고서는 태연자약하게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직장인들, 가장 늦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정원 초과를 유발해 놓고도 내리려 하지 않는 아저씨들, 한때 그들은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여학생, 혹은 민주주의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헌신했던 청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들은 뱀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 될 게 아닌 거죠.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이다.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계속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치욕이라 느끼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거 참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 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제임스 조이스가 알려준 것처럼 그 방법, 그런 자각이 들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강 박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타인의 시선에 비추어도 자신의 행동이 당당할 때, 그러니까 수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자존감 혹은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약 이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를 우리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타인의 시선을 다시 느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크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자꾸 궁금한데, 특히 자신을 사랑하는 타인이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딸이 곁에서 보고 있는데도 몸을 날려 빈 자리를 잡아채려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고, 후배가 지켜보는데도 새치기를 하면서 시치미를 떼는 여자도 없을 것이며, 또 아무리 뻔뻔한 아저씨일지라도 최근에 만나 호감을 느끼는 막 그 썸 타고 있는 그런 여자가 옆에 앉아 있다면 옆에 서 있다면 결코 10,000원 엘리베이터 안으로 걸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강 박사님은 지금 이 수치심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뾰족한 방법은 없으신가 보네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조언이, 그러니까 다시 타인의 시선을 느끼라니까 느껴야 한다니까 이러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아마 그런 우연적인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더 망자, 이 망자라는 소설에서 지금 이 게이브리얼이 아내로 인해서, 아내의 첫사랑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 수치심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우연히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수치심을 망각한 채 치욕이 치욕인 줄 모르는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문득 그런 자기를 부끄럽게
자기를 부끄럽게 여겨지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내가 조금 잘 보이고 싶은 호의를 가지고 있거나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순간, 그 사람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에서 자신의 그런 상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남겨둬야 되는 거네요. 영영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 게이브리얼은 아주 상태가 나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복이었던 거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나 이제 도시화된 그런 고립된 삶들을 살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감정, 더불어 치욕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수치심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심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수치심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치욕스러운 순간을 한 번도 맞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도 빨개지는 참 그런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상황도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불가피하게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수치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수치심이나 치욕 뭐 이런 감정들을 소개하는 챕터이긴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나에게 마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 너무 이렇게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그 나를 그렇게 마비시켰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보다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전하면서 미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밤에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안 그래도 이 낮은 톤의 제 목소리가 정말 많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하루였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뭔가 이렇게 체력이 많이 쭉 고갈된 듯한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밤이었는데 내일 일이 있어서 오늘 미리 읽어두어야 낭독을 하여야 할 것 같아서 밤에 읽어드렸습니다.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정말 물러갑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미셸이었습니다.